폭우 속에서 무려 40시간 동안 논에 빠진 할머니의 곁을 지키며 목숨을 구한 강아지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3년) 전 유기견이었던 강아지가 길에서 큰 개에게 물렸을 때 할머니 가족이 데려와서 정성껏 보살폈고, 이번엔 강아지가 할머니의 곁을 지켜 목숨을 구한 아주 감동적인 사연이었죠. 이제 개는 인간에게 단순한 동물이 아닌 충직한 친구이자 없어서는 안 될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초의 인류에게는 반려견은 없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동물들은 모두 사람을 공격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야생의 맹수들이었어요. 그럼 인간과 개는 어떻게 친구가 되었을까요? 지금 반려견의 역사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 설채윤입니다. 인간과 최초로 친구가 된 동물이 바로 개입니다. 개의 학명은 캐니스 루푸스 파밀리아시스인데요. 파밀리아시스는 라틴어로 가족 같고 친숙하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 모든 동물 중에 가족이란 학명, 이 학명이 수여된 동물은 오직 개뿐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삶에 개가 어떤 의미로 자리 잡고 있는지 느낄 수 있으시겠죠? 그렇다면 이 캐니스 루푸스는 무슨 뜻일까요? 바로 회색 늑대의 학명입니다. 왜 개를 가리키는 말에 늑대를 의미하는 단어가 붙었을까요? 개는 사실 늑대였어요. 생물학적으로 개와 늑대는 유전자가 99.9% 일치합니다. 기본적으로 종이 다르면 짝짓기가 힘들고 새끼를 못 낳는데 개와 늑대는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견종으로 알려진 저먼 셰퍼드는 개와 늑대의 교배로 태어난 새끼들끼리 다시 교배해서 19세기 말에 만들어진 견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과 늑대의 우정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현재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가장 주목받는 연구는 늑대가 스스로 가축화되어 개가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정착 생활을 하면서 쓰레기를 한 장소에다 이렇게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늑대들 중에 두려움이 별로 없고 불안이 별로 없는 아이들 중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쓰레기가 모아져 있는 곳이 있고 이걸 먹는 게 편한 거죠. 그리고 이 늑대들의 자손은 또 두려움과 불안이 적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사람과 늑대들이 점점 친해지고 가축화돼서 개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수렵 채집을 하며 살았던 호모사피엔스와 최상위 포식자 늑대는 먹이 사슬의 경쟁자였기 때문에 서로를 두려워하면서 견제했겠죠. 하지만 인간의 거주지 가까이로 다가올 수 있는 늑대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길들이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덕에 쉽게 먹이를 구할 수 있어서 생존 그리고 번식 확률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학설이 나왔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 당시의 호모사피엔스도 우리 지금처럼 풍족한 생활도 아닌데 뭐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진짜 끝까지 다 먹었어야겠죠. 그래서 이게 쓰레기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 똥 때문에 이 호기심 많은 늑대들이 사람 주위로 왔을 거다라는 학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똥에는 엄청나게 많은 영양분과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괜히 뭐 어줍지 않은 거 먹는 것보다 사람 똥 먹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똥맛에 길들여져 늑대는 개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들개들이 많은 곳에 가보면 사람 똥을 많이 먹고 산다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이 똥개라는 단어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죠. 동물이 길들여졌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물론 길들여진 동물이라도 공격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길들여진 개도 발톱을 자르거나 귀 닦고 빗질할 때, 자기 싫어하는 거 할 때는 으르렁거리면서 공격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집 근처에 낯선 사람이 지나가면 사납게 짖거나 때에 따라서는 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과학계에서 이 길들여졌다는 것은 동물이 사람에게 가까이 가려는 의지로 표현됩니다. 길들여진 동물의 도주거리는 0입니다. 사람이 똑바로 다가가도 도망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40년 동안 10,000마리의 여우를 데리고 실험을 한 벨라예프의 여우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모형손을 넣었을 때 이 손을 공격하지 않는 여우들만 새끼를 낳을 수 있게 했어요. 이렇게 한 6대가 지나가니까 개처럼 사람과 상호작용하려는 여우가 생겨나게 된 거죠. 나중에 한 25에서 30대가 지나가니까 거의 70-80%의 여우가 개처럼 행동하기 시작을 한 거죠. 심지어 사람의 관심을 얻으려고 지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요. 가끔 이제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도망을 갔는데 여긴 내 집이니까 하면서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개들처럼. 벨라예프의 여우 실험에서 밝혀졌듯이 인간은 가장 마음에 드는 개체에게 먹잇감을 던져주고 놀기 시작했어요. 그런 개체들이 생존하고 번식할 가능성은 훨씬 더 높겠죠. 이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사람을 잘 따르는 친숙한 개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인간 사회에 적응한 늑대들은 야생의 늑대들과는 다른 진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 먹다 남긴 것을 주로 먹게 되면서 이빨은 그렇게 강하고 클 필요도 별로 없었고요. 자신의 영역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 하루 종일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할 필요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공격성이 주는 개체들이 늘어났고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이런 장난과 애교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의 지시를 따르는 성향이 강해지게 됐습니다. 길들여진 개는 이 자신의 감각보다 사람의 지시를 믿는다는 연구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식이 들어있는 통과 간식이 없는 통을 놓고 사람이 간식 없는 통을 쳐다보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우나 늑대는 냄새가 나니까 자신의 감각을 믿고 간식이 있는 통을 고르지만 개는 분명히 냄새는 간식 있는 통에서 나는데 자기 보호자가 이렇게 포인팅을 하면 보호자의 지시를 따릅니다. 어려운 퍼즐에 먹이를 넣어놔요. 그리고 늑대한테 주면 어떻게든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깨물고 던져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을 아주 많이 보여요. 근데 강아지들은 몇 번 해보다 안 되면 보호자를 쳐다봅니다. 좀 해주세요 라고 사람한테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개는 인간에게 표정을 짓고 소통을 잘하기 위해 늑대에게는 없던 안구 주변의 눈 근육이 발달했습니다. 또 인간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침입자의 위협을 알리기 위해서 시끄럽게 짖어대는 능력도 발달합니다. 실제로 늑대들은 짖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개들은 이렇게 짖는 능력이 점점 발달한 거죠. 사람이 멸종하면 고양이는 살아남지만 개는 사람 다음으로 멸종할 동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진화되었습니다. 늑대의 가축화에 이렇게 성공한 인류는 목적에 따라 품종 개량을 시작합니다. 개는 품종에 따라 크기와 생김새가 무척 다양하죠. 3kg 나가는 치와와부터 거의 80kg 나가는 세인트 버나드까지 엄청나게 차이가 큽니다. 개 품종은 약 400여 종이 있습니다. 새로운 형질이 태어나기 쉬운 동물이기 때문에 한 3, 4대 동안 품종 개량을 하면 새로운 품종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견종의 표준이라고 여겨지는 외형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근친교배가 성행했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순종들은 유전병을 갖게 되었습니다. 불테리어는 불독과 현재 멸종된 올드 잉글리시 테리어 그리고 스페인 테리어와 교차 교배로 태어난 새로운 견종입니다. 과거의 불테리어는 머리가 작고 상체가 좀 늘씬한 견종이었는데 계속되는 품종 개량으로 머리가 이렇게 럭비공처럼 둥글게 변하고 복부도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유전적 결함으로 42개보다 더 많은 치아가 생기면서 강박적으로 꼬리를 무는 습관도 생겼다고 하는데, 최근 연구 결과에 불테리어의 이런 습관이 사람의 자폐 스펙트럼 증상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안구 건조증과 피부 관련 질환, 난청, 그리고 신장병이 걸리기도 쉬운 견종입니다. 닥스훈트도 처음부터 쇼다리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다리가 짧고 허리가 길지 않았어요. 하지만 귀여우니까.
아니면 이 굴을 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 다리가 짧은 아이들만 교배를 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개량되었습니다. 닥스훈트들은 병원에서도 정말 자주 보는데 디스크 질환을 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잉글리시 불독만큼 심하게 품종 개량을 당한 견종도 드문데요. 불독은 원래 여러 마리가 힘을 합쳐서 황소를 잡는 불베이팅에 사용되었던 견종입니다. 100년 전에도 이미 잦은 품종 개량을 해서 주름은 점점 더 많아지고 짙어졌으며 몸은 더 굵고 땅딸막해졌습니다. 주름이 워낙 많아서 이 사이가 공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피부병에 걸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의 불독은 엉덩이 관절 쪽에 관절이 이상하게 생겨나는 고관절 이형성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태어나고요. 기형적으로 커진 머리와 눌린 코 때문에 제왕절개로만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또 호흡을 잘하지 못해서 일상생활 자체가 괴롭습니다. 평균 수명은 거의 6살에서 8살에 불과합니다. 또 하나 이 인간의 이기심으로 태어난 종이 티컵 강아지죠. 티컵 강아지. 사실 티컵 강아지라는 종 자체는 없습니다. 이거는 판매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마케팅적인 훅이에요. 이거 더 많이 팔려고 하기 위해서. 페리스 힐튼이 꼬만 이 티컵 강아지들을 핸드백에 넣고 언론에 많이 노출되면서 많이 이슈가 되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작은 강아지 너무 좋아해요. 무조건 작아야지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편할 거면 강아지를 키우지 말아야지. 강아지를 키우는 건 힘든 일인데. 이런 수요가 있으니까 태어난 새끼들 중에 가장 작은 아이들을 키워요. 아무래도 이렇게 작은 친구들이 유전적으로 약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게 계속 연결되다 보면 잔병치레도 많고 평균 수명도 엄청나게 짧죠. 요즘 뭐 비숑도 진짜 원래 한 5에서 8kg 나가는 아이들인데 3kg 이하의 비숑들도 많아요. 뭐 푸들, 포메라니안, 치와와. 그래서 치와와들 보면 이렇게 눈이 막 팡 튀어나와 있고 머리가 막 외계인처럼 이렇게 크게 보인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친구들 요 머리 위쪽을 만져보면 두개골이 다치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작게 하다 보니까 균형적으로 작아지지 않고 뇌는 크기가 이만한데 두개골이 작으니까 이게 다치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막 떨어지면 죽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가 슬개골 탈구예요. 허벅지 뼈, 대퇴골 안에 이렇게 골이 있어요. 이 골에 쏙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빠지는 슬개골 탈구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스티븐 부디안스키는 저서 개에 대하여에서 개를 있는 그대로 개다운 사고방식과 개다운 동기, 개다운 인식, 개다운 본능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개의 진정한 본성과 능력에 대한 존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개가 어떻게 인간의 친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게 반려견과 함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첫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있을 때는 귀여운 반려견이다가 잠깐 혼자 두면 돌변하는 강아지들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집이 떠나가라 목청껏 지저대는 것은 물론 벽지를 뜯고 소파나 휴지를 막 물어뜯으면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 이유 대체 뭘까요? 혹시 자기 혼자 두고 말없이 집을 나가버린 보호자에 대한 복수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병원에서 반려견 행동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증세인데요. 바로 분리불안입니다. 보호자들은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갖은 애를 쓰지만 변함없는 행동에 정말 속이 상하실 겁니다. 혼자 두기 불안한 껌딱지 반려견의 분리불안 해결법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려견이 집안을 엉망으로 만드는 건 모두 분리불안 때문일까요? 사실 불안감 없이 집안을 엉망으로 만드는 개도 있습니다. 단지 혼자 있는 것이 심심해서 말이죠. 보호자가 있을 땐 미처 하지 못하는 장난을 혼자 있을 때 마음껏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네, 혼자만의 파티를 즐긴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런 개들을 파티견이라고 부릅니다.
분리불안일 경우 보호자가 나감과 동시에 불안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파티견들은 불안한 기색이 전혀 없고 혼자 있는 게 너무 심심해서 놀 것을 찾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 반려견이 파티견일지 아니면 분리불안을 겪고 있는 것일지 자가 진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우 하고 하울링하면서 짖는 거예요. 이건 보호자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너무 불안해서 괄약근이 풀리면서 배변, 배뇨 실수하는 거. 세 번째, 집안 엉망으로 만들기가 있습니다. 주로 출입구 쪽이라면 분리불안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외출 후 한 30분 정도 비디오 촬영을 하는 겁니다. 만약 혼자 있을 때 아무 증상을 보이지 않으면 분리불안이 없는 걸까요? 분리불안은 3대 증상 외에도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외출 후에 돌아왔는데 바닥에 이거 오줌 냄새도 아니고 근데 뭔가 조금 이렇게 끈적끈적한 물질이 있거나 이 가슴팍이 축축하거나 아니면 딱딱하게 굳어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침을 너무 많이 흘려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니까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반려견에게 분리불안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선 분리불안은 말 그대로 보호자와 분리된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증상입니다. 사람도 분리불안을 겪잖아요. 사람은 보통 생후 6에서 7개월이 되면 엄마를 알아보고 엄마에게서 심리적 안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생후 7, 8개월에 시작해서 14에서 15개월에 가장 강해지고 보통 3세까지 지속이 된다고 해요. 만약 3세 이상의 어린아이가 여전히 분리불안 증상을 보이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죠. 거꾸로 생각하면 3세 이하의 아기에게는 이 분리불안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인 거예요. 그렇다면 강아지의 경우는 어떨까요? 육체적으로는 다 성장한 강아지라도 사람에 비유하면 강아지의 감정은 평균 2.5세의 아기와 유사합니다. 그만큼 강아지들에게 분리불안은 당연한 현상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도 편차가 나타납니다. 어떤 개는 혼자 남아도 적응을 잘하는 반면 어떤 개는 불안을 참지 못하고 하울링, 짖기, 아무데나 배변 배뇨하기, 집안 어지럽히기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차이점은 반려견이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인터넷에 반려견의 분리불안에 대해 검색해 보면 분리불안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다 이렇게 나와요. 개를 너무 예뻐하고 오냐오냐 키워서 그렇다 이런 말이 정말 많은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유전적이든 사회화의 부족이든 이 기저 감정에 불안을 가지고 있으며 진화 과정에서 사람에게 의지하도록 만들어진 개들 중에 그 정도가 더 큰 개체가 보호자와 떨어졌을 때 분리불안을 느낀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예로 독일과 헝가리의 연구를 살펴보면 보호자가 개를 밀어내고 떼어놓으려는 성향이 강할수록 반려견의 분리불안 점수가 높아지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X축이 어보이던스 스코어입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높을수록 내 반려견을 조금 더 밀어내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거고요. Y축은 SRD라고 써 있는 게 Separation Related Disorder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불안. 점수가 높을수록 분리불안이 심하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독일과 헝가리에서 모두 보호자가 강아지를 밀어내려는 경향이 강할수록 분리불안의 심각도가 높아집니다. 그래프가 점점 높아지죠. 자신을 자꾸 밀어내고 무시하며 반려견의 니즈를 들어주지 않는 보호자에게 점점 신뢰가 떨어지면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우리 이 반려견들에겐 대체제가 없어요. 오직 보호자뿐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불안은 실체적 위험 요소가 눈앞에 없는 경우를 말해요. 미래에 대한 불안, 다가올 시험에 대한 불안 같은 것들이죠. 반대로 두려움은 실제적 위험 요소가 눈앞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강도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이 바로 두려움이죠. 결국 분리불안은 혼자 남겨졌을 때 보호자가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이 불확실성에서 오는 게 바로 분리불안입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일정 시간에 나가고 일정 시간에 들어오면 이 불안이 없어지는 반려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올바른 규칙을 만들고 그에 따른 신뢰감을 줘야지만 반려견의 불안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마음이 읽는 것은 행복한 반려생활의 첫걸음이지만 개의 감정을 잘못 이해하면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의인화를 하게 되면 정말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평소 배변을 잘 가리다가 혼자 있을 때만 침대 위에 오줌이나 똥을 싸는 반려견들이 있어요. 집에 늦게 들어온 보호자에게 복수를 하기 위한 행동일까요?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개의 감정 나이는 사람으로 봤을 때 30개월입니다. 죄책감, 복수심 같은 것들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개는 정상적인 스트레스 시그널 중에 배뇨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너무 두려워서 괄약근이 풀려서 싸거나 아니면 개들의 정상적인 스트레스 시그널 중에 하나로 아무 곳에나 오줌을 싸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보호자는 오히려 자신한테 복수를 한다 생각하고 들어와서 혼내기만 하면 우리 개들은 인과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보호자가 오랜 시간 외출하고 돌아오면 나를 이유 없이 혼내. 그래서 보호자가 들어오면 어딘가로 숨어버립니다. 그걸 본 보호자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지가 잘못한 줄은 알아 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보호자 없이 혼자 집에 있어서 외로움 때문에 생기는 병이니 다른 강아지를 입양해 친구를 만들어주면 좋을까요? 반려견의 분리불안 증상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보호자들이 저지르는 큰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강아지가 외로움을 타니까 친구나 동생을 만들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반려견이 느끼는 외로움은 강아지 친구가 아니라 보호자가 없는 데서 오는 감정입니다. 다른 강아지에 의한 것보다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를 더 들였을 때 불안 증세가 좋아지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운이 되게 좋은 케이스인 거예요. 무턱대고 강아지 데리고 오면 가끔 정말 최악의 경우엔 이런 경우도 생겨요. 새로 들어온 반려견까지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체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반려견 걱정으로 홈카메라 설치하는 분들 많으시죠? 초기에는 단순히 반려견을 관찰하는 이 CCTV용으로 사용했으나 요즘은 반려견에게 보호자의 음성을 전달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을 걸어주는 게 좋을까요? 근데 조금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불안해서 집에 혼자서 막 참고 있어요. 근데 보호자 냄새도 안 나고 보이지도 않는데 목소리만 나요. 무슨 귀신도 아니고. 그러면 겨우겨우 추스린 마음이 다시 불안해지거나 보호자가 곧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 고문에 더 흥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홈캠으로는 말은 걸지 말고 분리불안 증상이 있는지, 집에 잘 있는지 정도만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자 집을 지켜야 할 반려견을 안심시키기 위해 나가기 전에 다녀올게 라고 인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닙니다. 특히 분리불안의 증상을 많이 보이고 있는 아이들한테. 왜 그러냐면 보호자가 항상 다녀올게 라고 한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나요? 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들한테는 다녀올게는 너 이제 진짜 혼자야, 나는 지금 나가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외출 준비는 되도록 2시간 전에 외출 소지품을 미리 준비해서 문 앞에 가져다 놓으세요. 이렇게 행동을 최소화하고 부드럽게 흥분시키지 않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분리불안을 가진 반려견을 연구해본 결과 사람의 우울증과 같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분리불안 문제를 치료할 때 관리와 교육도 중요하지만 약물 치료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분리불안은 보호자가 없을 때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치하면 보호자 또한 지치기 쉽습니다. 반려견의 분리불안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것을 꼭 체크해보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려견이 생후 6개월을 넘기면 보호자들은 큰 고민에 빠집니다. 우리 개 중성화 수술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멀쩡한 생식 기능을 없애는 수술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인간이 성적 욕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진짜로 느끼는 건데 남성 보호자분들이 특히 수컷 아이들 중성화를 할 때 표정이 정말 안 좋아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감정이입을 하지만 국내의 전문가들은 중성화 수술을 반려견의 필수 조건으로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의사들의 강아지가 안 한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중성화를 해야 하는 이유,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약 1930년 도심에 인구가 집중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늘어나면서 개와 고양이의 개체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1867년 뉴욕에서는 거리를 활보하는 유기견이 너무 많아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개체수를 조절한다는 이유로 인간이 선택한 방법은 익사였습니다. 뉴욕의 맨하탄 바로 옆에 허드슨 강이라고 있거든요. 이만한 장에 강아지들이 거의 움직이도 못할 정도로 가득가득 차 넣은 다음에 바다에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한 번에 한 50여 마리의 유기견을 이렇게 케이지에 넣어가지고 강에 빠뜨렸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엔 중성화가 위험하고 어려운 수술이었을 뿐만 아니라 잔인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1950년대 무렵 수의기술의 발달과 인식의 변화로 중성화 수술은 암수 모두에게 해야 하는 것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90년대에는 대대적인 중성화 캠페인과 더불어 안락사 반대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안락사되는 동물의 숫자는 90%가량 줄어들게 됐습니다. 수십 년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중성화를 하지 않으면 수많은 의도하지 않은 생명들이 태어나고 결국에는 무고한 생명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 겁니다. 중성화 수술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학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행동학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성화 수술을 받지 않은 강아지는 나이가 들면서 각종 이 생식기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우리가 암컷이 임신 가능한 시기를 발정기라고 하는데요. 이 발정 전기에는 자궁의 혈액이 늘어나면서 외음부에 출혈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외음부 출혈을 강아지의 생리라고 하죠. 암컷 강아지는 6, 7개월에 한 번씩 2에서 3주간 생리를 하게 되고요. 생리를 하고 나면 자궁 경부가 조금 열립니다. 근데 팬티를 입고 있지 않으니까 생식기 쪽으로 막 세균이 역행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자궁 안에 염증이 가득 찹니다. 농이 가득 차요. 말 그대로 자궁에 축농증이 생긴 거죠. 이거는 응급수술입니다. 터지면 복막염, 폐혈증 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대표적인 질환이 유선종양인데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암컷 강아지가 평생 동안 유선종양을 가질 확률, 프랑스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35%나 됩니다. 이 35% 중에서 또 반은 암으로 발전하고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강아지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수컷은 암컷처럼 특별히 발정기라는 시기가 없습니다. 발정기를 맞은 암컷 강아지가 내는 페로몬 냄새로 짝짓기 본능이 자극돼서 발정을 하게 되는데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수컷이 발정난 암컷을 만날 경우에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암컷이 수컷을 항상 받아들여주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시기에만 올라와도 괜찮다라고 허용을 해줍니다. 그런데 승가 허용기가 아닐 때 올라타면 물릴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승가 허용기면 더 문제예요. 강아지들은 한번 교미를 시작하면 해부학적 구조상 사람이 떼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방송에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암컷 보호자에게 원치 않는 새끼를 만들어주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수컷 강아지는 이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본능적으로 집안 곳곳에 소변을 보는 마킹 행위를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다리나 다른 강아지 혹은 기타 물건 위에 올라타서 짝짓기를 하는 것처럼 엉덩이를 마구 흔드는 마운팅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성화, 융화와 상관없이 암컷과 수컷 상관없이 모든 강아지들은 마운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성화를 안 한 강아지들은 좀 더 성적인 마운팅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중성화를 한 강아지들은 놀이 아니면 관심 끌기, 개들끼리는 약간의 우위성을 나타내는 행위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마운팅이 싫고 허용해주지 않을 거라면 마운팅을 하는 순간 안 된다라고 표현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뭐 중성화를 하지 않은 아이들은 그 욕구가 더 커서 안 된다고 해도 해요. 우리도 안 된다고 해도 하는 거 많잖아요. 걔들도 그래요. 중성화 후에 마운팅의 67%가 호전을 보이고 마킹은 50%, 공격성은 63%가 호전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극도의 행동학적 자제력을 보여야 하는 맹인 안내견에 관한 연구에서도 중성화된 수컷이 통과 확률이 1.3배 높았습니다. 중성화 수술을 한 반려견의 수명이 더 길고 건강하다고 말씀드리면 많은 보호자들이 고환 제거술, 이제 거세, 그렇게 사는 게
하지만 이런 거부감은 과도한 감정이입에 따른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보호자가 번식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욕구를 평생 동안 느끼는 게 반려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려동물 문화의 최고 선진국 유럽은 왜 한국이나 미국보다 중성화 비율이 낮을까요? 스웨덴의 경우에는 93%의 반려견이 중성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과 제가 추측하는 이유는 반려동물 문화의 차이입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반려동물의 수가 인구수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하루에 2번 산책을 해주지 않으면 동물 학대라고 비난합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가 한창 심했을 때 봉쇄령이 내려졌어요. 필수적인 것들을 제외하고는 나오지 말아라. 근데 사진이 하나 떴죠. 강아지를 산책하는 사진이 뜹니다. 그 필수적인 것들의 반려견의 산책이 들어있던 나라가 프랑스예요. 독일의 경우는 반려견을 받아들이기 전에 한 2-3주간의 의무교육기간을 가져야 돼요.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유기동물 보호소 티어하임입니다. 축구장 22개 크기고요. 현재 직원만 한 140명, 그리고 동물 1000여 마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려견이 공격적이라면 입마개를 하는데 이 꺼리낌이 없는 인식,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중성화를 하는데 행동학적인 이유를 지워버리는 거죠. 즉, 보호자가 중성화를 하지 않음으로써 나오는 행동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직접 교육, 관리하고 떠안아야 하는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유럽은 반려견이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이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아주 길어요. 어디를 가든 반려견과 함께 하려고 하고 여행도 같이 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런 반려 문화의 차이가 중성화를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지는 유기견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죠. 중성화 수술을 한 반려견은 뚱뚱하고 게을러지나요? 중성화를 하면 식욕이 증가할 수 있어요.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지만 중성화 수술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찐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보호자가 올바른 양을 계속해서 급여하면 살이 안 찐다는 거예요. 전생에 한 번은 임신을 해야 건강하다? 사람도 임신을 한 번 해야지 건강한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사람처럼 난관 수술도 가능할 텐데 왜 자궁과 난소를 모두 적출해야 할까요? 난관 수술을 하게 되면 난자가 지나가는 길을 차단해서 임신은 막지만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등 계속 나와요, 이 여성 호르몬들이.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행동학적 문제와 의학적 문제들은 모두 호르몬에 의해서 유발됩니다. 음낭을 절개한 뒤에 고환만 제거합니다. 수컷의 고환은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수술 자체가 상대적으로 아주 간단합니다. 수컷의 경우에는 고환 종양과 전립선 비대증에 걸릴 확률을 조금 감소시키고 예방이 되게 됩니다. 중성화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첫 번째 발정 전에 중성화를 할 경우 유선 종양을 99.5% 예방 가능하고요. 첫 번째 발정과 두 번째 발정 사이에 중성화를 하게 되면 92% 예방 가능하고요. 근데 이 세 번째 이후로는 유선 종양의 예방에 효과가 크게 없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컷 강아지의 경우에는 유선 종양의 완벽한 예방을 위해서는 첫 발정 전에 수술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하지만 너무 빠른 중성화의 단점은 성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골관절 질환의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된다면 유선 종양의 예방 효과가 92%로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발정이 끝나고 한 2-3개월 후에 수술하는 것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림프에 생기는 림프종과 뼈에 생기는 골육종, 요실금, 당뇨,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걸릴 확률이 조금 높아집니다. 하지만 발생률을 비교해 본다면 유방암의 발생률이 훨씬 더 높고요. 유방암 때문에 죽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유선 종양을 예방할 수 있는 중성화를 하는 게 의학적으로는 훨씬 더 장점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화 수술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여전히 고민되신다면 해답을 줄 만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조지아 대학교의 과학자들이 1984년부터 2004년까지 생을 마감한 강아지
4139마리의 의학적 기록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중성화를 한 강아지의 평균 수명이 1.5년이 더 길었습니다. 사람으로 비교했을 때 8.2년 정도의 시간으로 상당히 긴 시간이 연장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 첫 강아지를 보내봤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제가 그렇게 울고 힘들어할지 몰랐는데 그때 얘한테 계속 기도를 했던 게 하루만 더 살아달라고 였는데 1.5년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거든요. 저는 수의사이고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아서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친구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성화를 더 추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포대자루에 새끼 강아지 넣어서 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많이 봤어요.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는 중성화 수술이 더 활성화되고 많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의사 중에 한 명입니다. 수의사들은 중성화를 하라고 하고 TV에서 어떤 전문가는 중성화를 했을 때 더 안 좋다고 하니 이게 막 혼란스러울 거예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해서 반려견과 보호자에게 모두 행복하고 좋은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소위 동물과 내면의 교감을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사진만 보고도 그 동물의 심정을 알려주고 심지어 불의의 사고로 이미 죽은 개와 교감하고 속마음을 읽어준다고 해서 한때 아주 열풍이었어요. 모두 반려견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려는 노력이겠지만 그게 진짜 동물의 생각인지 아닌지는 절대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소통을 할 때는 맥락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자주 사용하는 강아지 번역기도 마찬가지예요. 강아지들의 언어는 소리뿐만 아니라 바디랭귀지로도 많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재미로 이용해주세요. 이 때문에 개의 감정을 잘못 이해하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의인화를 하게 되고 오해가 쌓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옆에 있는 반려견이 여러분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을 걸고 있었지만 알아듣지 못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반려견이 당신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 궁금하시죠?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행동학에 관련된 책을 정말 많이 읽는데요. 모든 행동학 문헌에 나오는 개의 문제 행동 원인 첫 번째는 개에게 자연스러운 행동을 사람은 문제 행동으로 본다입니다. 개가 짖는 것, 무는 것, 용변을 좀 아무데나 보는 것, 어떻게 보면 개들에겐 모두 자연스러운 습성임에도 소통이 되지 않다 보니까 보호자들은 우리 개는 왜 내 말을 안 듣지? 라고 생각하고 강아지들은 엄마 아빠는 왜 항상 화를 내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언어를 잘못 해석하고 판단한 결과로 어떤 반려견들은 가족에서 한순간 짐으로 바뀌어서 지금도 어딘가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반려견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만 소통을 할 수 있겠죠?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세계적인 동물 행동학자 스탠리 코렌 교수가 그동안 강아지의 감정에 대해서 연구된 여러 연구들을 바탕으로 만든 강아지의 감정 그래프입니다. 표의 왼쪽에 보이는 감정들은 흥분, 스트레스, 만족감, 혐오감, 불안, 화남, 즐거움, 의심, 사랑 같은 경우는 강아지들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른쪽의 부분은 부끄러움, 자신감, 죄책감, 경멸감 같은 감정은 강아지들이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표를 보면 질투가 없죠. 질투는 아주 고등적인 감정이거든요. 그러면 개도 질투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개의 강력한 질투심은 각종 문제 행동의 원인이 되고 보호자 또한 고통에 빠뜨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가 갖는 이런 질투 감정은 사람과 살면서 후천적으로 학습한 것일까요? 아니면 타고난 것일까요? 기존 연구에 따르면 사람과 개 모두 질투 감정은 갖고 태어납니다. 질투심을 가져야 보호자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고 이는 생존 확률을 더 높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개의 질투 감정을 강구한 사람들은 의인화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바로 친구 개를 집에 들이는 거죠. 많은 분들이 우리 강아지가 외로울 것 같아, 친구가 있으면 덜 외로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조선시대의 결혼 같아요.
강아지한테 자기 친구나 동생, 짝을 고르게 하지 않아요. 보호자가 결정합니다. 그러면 운이 좋으면 잘 맞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서로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맞지 않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질투예요. 보호자의 관심과 사랑은 어떻게 보면 제한되어 있는 하나의 자원인데 이걸 나눠 가지게 되면서 서로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질투를 하게 되고 상대방이 싫게 되고 싸우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투를 간과한 다경가구 중에 동성끼리 더 친할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남자들끼리 더 친하게 지내면서 지내고 또 여자는 여자들끼리 친하게 지내서 친구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들도 동성끼리 더 친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질투심과 라이벌의식은 동성끼리 훨씬 더 느낍니다. 또 하나, 둘이 싸워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누굴 챙기나요? 약한 아이를 챙깁니다. 진 아이를 챙겨요. 그러면 A와 B 둘이 싸우는데 A가 B보다 항상 세서 이렇게 이겨요. 그럼 A가 나는 제일 이길 수 있어. B는 A가 너무 세, 내가 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근데 맨날 사람은 B를 챙겨요. 지는 애를 챙겨요. 의인화를 해서 얘가 안타깝거든요. 그러면 보호자가 있을 때는 이 B가 내 백에는 보호자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둘이 비슷해집니다. 강한 아이는 질투심을 느끼는 거죠. 우리 보호자는 왜 맨날 쟤만 챙겨? 내가 분명히 쟤보다 잘났고 쟤를 이길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투심이 더 커지고 훨씬 더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투 때문에 다경가구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부터 해나가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NILIF라고 합니다. Nothing in life is free.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말로 조금 더 편하게 아이야 세상에 공짜는 없단다 라고 해서 아세공 교육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보호자의 관심, 먹는 거, 어디에 들어가고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강아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의 허락, 내가 시킨 걸 잘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교육법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보호자가 주는 관심이나 자원들이 내게 아니라 보호자 거고 내가 잘하면 받을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면 조금씩 질투심은 낮아지겠죠. 그러면서 다경가구에서 싸움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이거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싸움에서 이기는 개를 항상 먼저 챙겨줘야 됩니다. A와 B가 A가 더 세고 B가 더 약하다 이렇게 규칙을 세워놨는데 자꾸 보호자가 B를 챙겨서 둘이 비슷해지는 순간 더 싸우기 때문에 오히려 이기는 강아지를 챙겨서 자기네들이 만든 이 규칙을 공고히 해주시는 게 싸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감정을 이해했으니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반려견의 언어를 함께 살펴볼까요? 이 표는 공격성 사다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강아지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단계별로 행동을 정리한 표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아주 미약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강아지들은 하면서 하품, 그리고 눈을 깜빡거리거나 가장 많이 보는 게 혀를 낼름거리는 행동을 합니다. 이게 우리를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이렇게 혀를 계속 낼름거려요. 근데 이 정도 스트레스는 나 좀 싫은데?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속으로 막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회식하거나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웃는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서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고 점점 더 올라가게 되면 머리를 돌리거나 아예 몸 전체를 돌리거나 도망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 강아지들의 귀가 이렇게 서 있는데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귀 뒤로 넘어가는 건 즐거울 때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강아지들의 언어를 이해할 때는 맥락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막 보호자 반기는데 귀 뒤로 넘어간다고 얘가 내가 온 게 싫은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려견들이 꼬리로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개는 대부분 정록생명인데다 근시로 멀리 있는 물체를 잘 식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의 시각은 움직임에 대한 민감도 면에서는 사람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개들과의 소통에서 움직이는 꼬리는 훨씬 잘 인식되고 의사소통 수단으로 아주 유용한 거죠. 그래서 일부 개는 의사소통에 유리하도록 꼬리 끝부분에만 다른 색깔, 좀 어둡거나 밝은 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움직일 때 눈에 확 띄게 하려는 목적에서죠. 제가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저희 집의 세상이를 보니까 세상이가 전체적으로 갈색 강아지인데 꼬리 끝 이만큼만 흰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화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반려견이 꼬리를 흔들면 나를 반가워한다, 좋아한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오죽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부른 노래 가사에도 반갑다고 꼬리치며 멍멍멍 이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아, 노래 원래 잘하는데. 네. 외국에도 비슷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착각이 많은 개물림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우선 강아지들이 꼬리를 흔든다는 건 흥분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분이 좋을 때도 흥분할 수 있지만 화가 났을 때도 흥분할 수 있기 때문에 강아지가 꼬리친다고 무조건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냥 막 다가갔다가 무는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차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꼬리의 위치, 그중에서 특히 높이입니다. 꼬리가 중간 높이에 있을 때는 좀 편안하고 안정적인 감정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꼬리의 위치가 높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좀 자신감이 높아지고 이 자신감이 약간 위협적으로 표현되는 징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언어로 하면 나는 이 구역을 지킬 거야, 또는 지금 물러나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꼬리의 높이는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꼬리의 높이가 낮아지는 것은 불안 혹은 두려움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개가 다리 사이로 막 배 쪽으로 막 꼬리를 숨기는 경우도 있죠. 이건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꼬리 언어를 통해 상대방에게 나 너무 무서워요, 나를 해치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꼬리 위치를 보고 개의 감정을 파악할 때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개마다 기준이 되는 꼬리 위치가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진돗개와 비글, 그리고 많은 테리어 종의 경우 애초부터 그냥 꼬리가 서 있습니다. 그레이하운드 또는 그와 비슷한 종류의 개는 꼬리가 일반적으로 매우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견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꼬리의 일반적 위치를 기준으로 삼아서 저 개는 화가 나 있군, 저 개는 겁을 먹었군 이라고 해석하면 오류가 생기는 게 당연하겠죠. 사람이 개의 꼬리 언어를 해석할 때는 꼬리가 움직이는 속도 또한 눈여겨봐야 됩니다. 꼬리를 흔드는 속도는 곧 개가 얼마나 흥분한 상태인지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좁은 폭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꼬리. 좁은 폭이면 아주 긍정적인 감정은 아니죠. 근데 천천히 움직인다는 건 아주 흥분한 건 아닌 상태.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반가움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큰 폭으로 움직이는 꼬리. 이 꼬리 어디서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냐면 사회성 좋은 리트리버 만나면 이거 많이 보실 거예요. 막 폭을 엄청나게 넓게 하면서 막 흔듭니다. 친근감의 표현일 수 있어요. 중간 정도 높이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꼬리. 자신감이 아주 많지도 아니면 너무 불안하지도 않은 불확실한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무슨 상황인지 좀 지켜보고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 좁은 폭으로 아주 빠르게 진동하는 꼬리. 이렇게 좁은 폭으로 막 이렇게 흔들리는 꼬리는 좁은 폭이니까 부정적인 감정일 거고, 빠르게 움직이니까 흥분을 많이 했다는 거죠. 도망 또는 싸움 등 특정 행동을 준비하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꼬리가 높게 유지된 상태에서 좁은 폭으로 아주 빠르게 진동하는 꼬리. 이건 상당히 위험한 위협 표현입니다. 자신감이 상당히 많아요. 꼬리가 높아요. 그리고 좁은 폭,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진동해요. 많이 흥분했다는 거죠. 지금 당장 물러나지 않으면 너 다칠 수도 있어 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엔 보호자들이 미용에 대한 욕심으로 자기 개의 꼬리를 짧게 잘라내기도 하거든요. 이 어떻게 자르는 거냐면 아기 때 태어나자마자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잘라요. 저는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꼬리를 보고 개의 언어를 이해하는 일도 불가능하고 개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보통의 경우 반려견에 대한 의인화는 역지사지라는 좋은 감정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반려견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 역지사지가 이루어지다 보니 결과적으로 소통에 실패하는 것이죠. 저는 개는 개다라는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이 말에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개는 개니까 막대해도 된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개는 사람이 아니니 개 그 자체로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오늘부터라도 개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강아지 번역기 없이도 반려견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최근 뉴스를 보면 개물림 사고로 인해 크게 다치거나 죽는 소식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반려견이 훨씬 많은 미국에서도 개에게 물리는 사고는 빈번히 일어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개물림 사고를 빈번하게 당하는 피해자들이 있는데 바로 집배원들입니다. 미국의 집들은 마당이 큰 데다 집배원이 마당을 지나 문 앞까지 우편물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당에 풀어놓고 기르는 개가 언제 어디서 튀어나와서 물지 모르니 집배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미국 우체국에서 이런 포스터를 붙이고 운동을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Any dog can bite. 세상에 물지 않는 개는 없다입니다. 에이, 우리 개는 순해서 안 물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보호자들이 반려견을 키우면서 하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개를 키우지 않더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개물림 사고의 위험성과 대처법에 대해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집이 크면 다 맹견일까요? 법적으로 개물림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도사견,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로트와일러,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이 5종과 그 잡종을 맹견으로 지정해 입막의 착용 규정과 출입금지 시설을 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맹견을 정한 기준은 사실 좀 애매한데요. 선진국에서는 견종별로 맹견을 지정하는 걸 되게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맹견 5종 중에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단순히 강아지의 몸 크기나 생김새로는 사나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1980년부터 2000년대 미국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개물림 사고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문제가 된 개들은 20에서 31종으로 매우 다양했고 그 중에 친화적인 견종으로 알려진 아메리칸 코카스페니얼들도 있었습니다. 즉 품종이나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개는 물 수 있고 작은 개라고 해도 무는 행동을 보이면 반드시 보호자가 관리하거나 이 행동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반려견이 공격적인 개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독일에서는 위험견 관리 규정 중 하나로 배젠 테스트를 시행해서 공격적 기질이 교육을 통해 통제될 수 있는지 평가를 합니다. 수의사나 인정된 전문가가 공격성을 야기할 수 있는 특정 상황에서 반려견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평가합니다. 테스트에 통과하면 합격서를 발급받고 법적 입막의 착용 의무종이라고 하더라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독일 함부르크는 36개의 세세한 평가 상황을 제시하는데 실생활에서 좀 만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단계가 1부터 6 정도까지 있습니다. 전혀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반긴다, 1점. 2점 조금 불안해하고 도망가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올라가다가 가장 위험한 게 으르렁거리지도 않고 두려워하는 모습도 없이 갑자기 공격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최고점 6점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사람이 앞쪽에서부터 개에게 다가가 개를 응시한다. 개가 기둥에 묶여있는 상태일 때 사람이 가까운 거리에서 뛰어가며 개를 지나간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개가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붙여진 곳 이외에는 거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슈퍼 같은 데 가서 기둥 같은 데 묶어놔요. 독파크라고 해서 차 세워놓는 것처럼 강아지 묶어놓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보호자가 없이 그런 데다 묶어놨을 때 누군가 조깅을 한다거나 자전거가 빨리 지나간다거나 했을 때 공격성을 보이면 안 되니까 테스트를 해보고요. 아기의 소리가 나는 유모차, 배를 울리는 자전거가 옆으로 지나가는 이런 상황들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개한테 화가 난 듯이 소리 지르거나 또는 개 앞에서 사람이 우는 거죠. 평소에 잘 받아보지 못한 자극들을 일부러 줘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지켜봐서 또 점수를 내기도 하고, 다른 짖는 개가 앞쪽에 서 있거나 같은 성별의 개를 울타리 사이로 만난다.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성별끼리 되게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싸울 가능성이 높아요. 개 앞에서 우산을 피는 거예요. 작았던 물건이 갑자기 커지는 것들을 강아지들이 되게 무서워하고 이 무서움이 공격성으로 표출되기도 하기 때문에 공을 개 쪽으로 굴려서 이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도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이 바이팅 그레이드 아니면 바이팅 스케일이라고 하는데요. 물림 강도의 양상에 따라서
강아지들의 공격성을 확인해서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의 척도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레이드 1은 공격적인 모습만 보이고 피부에 이렇게 이빨이 닿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막 위협은 하는데 이빨이 안 닿아요. 이런 경우를 말하고요. 그레이드 2는 아주 세게 물고 싶은 생각은 없고 위협만 하고 싶은 거예요. 했어요. 그러면 서로 놀라서 뺍니다. 딱 이렇게 빼요. 그러면 이럴 때 생기는 상처가 대부분 긁히는 상처예요. 이제 그레이드 3는 이때부터 조금씩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강아지의 송곳니 길이의 반 이하만 들어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1에서 3등급은 잘 교육하면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레이드 4는 이 송곳니가 거의 다 파묻힐 정도, 세게 물었다는 거죠. 이때부터는 정말 위험해집니다.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고, 그리고 그레이드 5는 이렇게 송곳니가 다 들어가는 상처가 여러 개가 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레이드 6는 물린 사람들이 죽었을 경우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화가 났을 때 이 화를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지 마 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주먹을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흉기를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바이팅 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는 유전적이거나 어렸을 때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레이드 5와 6은 미국에서도 사람과 함께 살기가 힘들다고 평가하고 안락사 권고나 고려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공격성을 고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얘는 기계가 아니에요. 자동차가 아니에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트레이닝해서 100% 좋아진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전한 도구를 쓰고 관리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보호자분들이 반려견의 공격성을 세세하게 점수를 내기가 쉽지 않아요.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실제로 무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거나 강아지의 이빨이 사람의 피부와 한 번이라도 단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전문가와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상에 물지 않는 개는 없으나 이유 없이 무는 개도 거의 없습니다. 레이지 신드롬이라고 해서 아무 이유 없이 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럼 개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된 원인은 불안에서 옵니다. 유전적으로 불안을 타고나고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정도 불안이 있는 상태에서 영역 침범을 당했을 때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로 사회화 부족으로 인한 불안 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라는 동물은 5개월 정도까지 긍정적으로 만난 것에 대해서는 이건 괜찮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5개월이 넘어서 만난 건 우선 두려워하고 봐야지만 생존 확률이 높아져요. 늑대도 좋아해, 뱀도 좋아해. 내 천적들도 다 좋아해서 다가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었겠죠. 5개월 이전에 맨날 집에만 있고 가족만 만나면 이 가족과 집 빼고서는 다 내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질병으로 인한 통증이 있습니다. 네, 수의사들 정말 많이 당하죠. 많이 물립니다, 수의사들. 약간 3D 직업이에요. 사람은 맥락을 알잖아요. 의사가 여기를 눌러요. 그래도 나를 치료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잖아요. 개들은 그런 맥락이 없습니다. 그냥 아파 죽겠는데 또 건드려 하고 무는 거죠. 강아지들이 문제 행동을 보이면, 특히 없던 행동이 갑자기 생겼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수의사를 한번 만나봐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골든 리트리버. 그리고 분명히 착했던 애인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나 강아지를 보고 짖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저한테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한 건 정형외과를 잘 볼 수 있는 병원에 가서 고관절 이형성증을 한번 확인해봐라. 확인했는데 고관절 이형성증이 있었고 수술해서 통증이 없어지니까 그 행동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습된 행동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렸을 때 깨물던 습관이 놀자의 물음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문제가 해결된다. 같은 것들이 이 학습돼서 계속해서 무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환경도 되게 중요한데요. 억압된 사육 환경. 이거는 이 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물들이 그런데, 이거 아마 지금도 뉴스에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어린이 대공원에서 코끼리들이 다 탈출을 해서 똥 싸고 다 부시고 다녔었어요. 억압된 환경에서 훈련을 받고 쇼를 하다 보니까 만성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다가 한꺼번에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개들도 체벌을 통한 교육을 너무 오래 한다거나 너무 억압을 하게 되면 폭발적으로 무는 행동이나 공격성을 보일 수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상태라면 개들은 공격성을 보이기 전에 경고 의사를 표현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몸은 긴장해서 움직임이 적어지고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 소리를 냅니다. 하는 이런 그로울링이라고 하죠. 으르렁거리는 것은 싸우기 싫으니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고 멀어지라는 신호입니다. 입술 핥기, 이거는 그 스트레스가 처음 시작할 때의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털이 곤두서요. 근데 긴장을 하면 털에 있는 근육까지도 수축을 하게 되면서 털이 이렇게 서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강아지들의 눈을 보면 사람과 다르게 흰자를 거의 못 보실 거예요. 그런데 개들이 어딘가를 빤히 보고 눈에 흰자가 보이게 되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상황이에요. 그때는 즉시 그 자리에서 벗어나 개의 긴장을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꼬리를 치켜들고 좀 천천히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가 불편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는 행동이고, 특히 개가 꼬리를 흔드는 방향에서도 이렇게 감정을 파악할 수 있는데, 왼쪽으로 흔들면 부정적인 감정, 오른쪽으로 흔들면 긍정적인 감정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나운 개와 맞닥뜨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다음 3가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눈 마주치기. 처음 보는 대상끼리 눈 마주치는 거는 이건 모든 동물의 공통 언어예요. 공격의 신호입니다. 두 번째, 움직이기. 세 번째, 소리 지르기. 등을 보이고 뛰어 도망가는 것을 포함해서 움직이는 행동과 소리 지르는 것도 개를 더 흥분시켜서 공격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맹견은 사람보다 빨라요. 내가 도망가겠다고 뛰다가 이게 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실습 보는 친구들한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의자에 앉아서 허리 굽히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3가지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공격을 할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방을 가지고 있다면 도구를 이용해서 방어를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던져서 개 주의를 끄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이 개는 움직이는 물체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던진 물건을 쫓아가거나 개의 시선이 흩어지면 갑자기 뛰지 말고 서서히 움직여서 거리를 벌린 후 어느 정도 이제 벌어졌으면 빨리 이제 그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이런 행동들을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개가 나를 물기 위해 달려온다면 가장 중요한 부위인 목, 얼굴, 가슴, 배를 보호해야 됩니다. 목에는 경동맥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물렸을 경우에 정말 많은 출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 뒤로 깍지를 끼고 목을 이렇게 둘러줍니다. 개는 사람을 물면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때 목을 감싸고 조용히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흥미도 잃고 그냥 지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물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서 치명적인 부분은 방어할 수 있게 되면서 치료는 가능하게 됩니다. 결국 개에 물렸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할 건 개 보호자의 연락처를 받는 일입니다. 이 무섭고 아프고 혼란한 상황에서 연락처를 받지 못해서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되게 많이 봤어요, 저는 이런 경우를. 그리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에 즉시 비누와 깨끗한 물로 계속 씻어내고 119에 신고하거나 의료기관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깨끗하고 마른 천으로 상처 부위를 압박하거나 상처의 위쪽을 강하게 묶어서 출혈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개에게 물리면 보통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광견병이죠. 하지만 광견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광견병은 법적으로 모든 개가 1년에 한 번씩 접종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과태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 면역이 상당히 잘 돼서 2014년 이후에는 광견병 발생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하는 건 광견병이 아니라 세균 감염과 파상풍입니다. 피부가 구멍이 뚫린 정도가 아니고 긁힌 상처라면 대부분 후시딘, 마데카솔로 해결됩니다. 구멍이 나거나 찢길 정도의 큰 상처라면 꼭 병원에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혹 개한테 물리고 동물병원 오시는 분들 계세요. 생각보다 많으세요. 사람 병원으로 내원해서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줄, 입막의 의무견종의 이런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맹견의 경우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키우는 개가 맹견인지 아닌지 관심도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단속도 좀 하고 동물 등록 같은 것들이 활성화돼서 확인도 하면서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맹견은 사실 관리 부실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개는 사람 주위에 함께하는 것 중에 아주 안전한 존재에 속합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자동차, 유모차, 사람,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에 의해서 다치는 경우보다 개로 인해 다치는 경우가 훨씬 적습니다.
자동차가 처음 대중화되었을 때 그로 인한 인명사고가 너무 많아져서 차를 없애자는 운동, 안티카 프로테스트가 일어났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을 잡고 길거리에 몰려나가서 강강수월래를 하듯이 차들을 다 막아버렸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인식 개선과 그에 대한 법규의 강화 등을 통해 사고를 줄여나간 거죠. 사람만 살 수 없는 이 사회에서 개물림 사고에 대한 해결책도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반려견이 단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반려견이 아플 때 나 아파 라고 말했으면 좋겠다고 대답하실 거예요. 사람은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강아지의 경우는 다르죠. 아파도 직접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건강 상태를 틈틈이 확인해야 하는데요. 사실 강아지의 똥을 잘 주시하면 어느 정도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똥으로 알아보는 건강검진법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아지들이 동물병원에 방문하는 이유 중 2손가락 안에 드는 이유가 바로 똥입니다. 어떤 보호자들은 반려견이 똥을 싸면 곧바로 치워버려서 반려견의 똥이 무슨 모양인지 어떤 색이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려견이 똥을 싼 후에는 반드시 4C를 확인해 주세요. 4C란 컬러, 색, 컨텐트, 내용물, 컨시스턴시, 굵기, 그리고 코팅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색깔입니다. 강아지의 변에 이상한 점을 알고 싶다면 정상변의 색깔부터 알아야겠죠? 강아지의 정상똥의 색깔은 갈색입니다. 그런데 똥이 초록색으로 나온다면 술을 많이 먹었거나 담낭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빨간 줄이 있거나 변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빨간색인 경우에는 하부 소화기, 그러니까 대장에 출혈이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우리가 이거랑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검정색인 경우에는 상부 소화기, 위와 소장의 출혈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이 둘 중에 사람들은 빨간색을 더 걱정합니다. 왜냐? 우리는 피에 대해서 되게 무섭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위나 소장에서 출혈이 일어나면 이 빨간색 피가 소장에서 소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검정색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빨간 똥보다 검정 똥이 더 위험해요. 그리고 하얀색 점이 똑똑똑똑 있거나 뭔가 고무줄같이 하얀색 이렇게 줄이 있는 경우 있어요. 기생충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건데 만약에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 데리고 오게 되면 이렇게 기생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얀색 이렇게 백변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백변 같은 경우에는 뼈 많이 먹였을 때예요. 저는 수의사로서 그냥 모든 종류의 뼈는 익혔든 익히지 않았든 뼈 주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뼈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이 칼슘 때문에 똥이 하얘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변비가 걸리거나 장폐색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뼈를 많이 먹은 거 이외에 나타날 수 있는 백변의 이유에는 췌장 쪽 문제 아니면 담낭 쪽에 문제가 있을 때 하얀색 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강아지가 황금똥을 누웠다, 이건 건강이 좋다는 의미일까요? 반려견의 똥 색깔이 아주 노랗다, 황금똥이 나왔다면 이건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반려견이 나이가 많다면 황달을 확인하려면 개의 눈꺼풀을 이렇게 올려서 눈의 흰자 색깔을 확인해 주세요. 흰자가 노란데 똥까지 노랗다면 이거는 빨리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는 내용물, 컨텐트입니다. 강아지 똥을 살펴볼 때 특히 보호자들이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똥 안에 든 내용물 때문인데요. 우선은 구충이라고 해서 그냥 동그랗게 생긴 하얀색 점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회충처럼 길고 채찍처럼 생긴 그런 기생충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해결은 간단해요. 구충제를 먹이면 대부분 해결되고요.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광범위 구충제를 추천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심장사상충 약 먹이잖아요. 심장사상충 약에 따라서 심장사상충만 예방하는 게 아니라 장에 사는 구충이나 회충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예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심장사상충을 올바른 제품으로 꾸준히 예방하고 있다, 그렇다면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털도 많이 보일 수 있어요. 이건 뭐 강아지, 고양이도 그럴 수 있는데 알레르기 또는 피부병의 징후일 수 있는 게 애들이 가려우니까 핥아요. 많이 핥다 보니까 그 털이 다 이렇게 들어가서 소화가 안 된 상태로 똥으로 나오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모든 개들은 이식증이라고 해서 이상한 것들을 섭취할 수 있어요. 특히 이 이식증을 많이 보이는 견종이 리트리버 친구들이 아무거나 막 입에 넣는 경우가 많은데 뭐 플라스틱, 돌,
우리 집안에 있는 뭐 비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병원 가서 엑스레이라도 한번 찍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먹은 것 중에 이게 다 나온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장이나 위에 딱 껴서 되게 상당히 큰 문제점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자세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코팅. 만약 반려견의 변을 치우다가 투명하고 찐득찐득한 젤리 같은 덩어리들이 같이 보인다면 우리가 젤리똥, 투명똥이라고 하는데 이게 강아지의 점액변입니다. 점액변. 점액변의 원인은 장의 점액으로 분비성 대장염이 원인입니다. 이게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대부분 그냥 모르고 지나가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도 하는데요. 갑자기 사료를 바꾼 경우나 세균 감염, 림프종이나 선종, 이런 암, 아니면 소화흡수 불량 등으로 만성적으로 그리고 비전염적인 것에 의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상 상태에서도 일시적으로 점액이 섞인 변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식욕이나 활력의 저하, 구토의 동반 여부 등 다른 컨디션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굵기, 컨시스턴시입니다. 반려견의 변을 휴지로 집어 들었을 때 바닥에 흔적이 거의 남지 않고 약간 말랑하지만 단단하면서 색깔이 갈색을 띠면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모양 자체가 없는 그런 똥들, 이거 심한 설사. 약간 모양은 있는데 그래도 무르다. 막 이렇게 손으로 집었을 때 이렇게 막 뭉그러지는. 조금 더 이제 딱딱해지면 들었을 때 이제 바닥에 좀 많이 묻는 거. 오히려 이제 굵기가 너무 강해지는 경우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똥들은 이제 염소똥 같이 되고 딱딱하죠. 그렇다면 강아지의 변이 딱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좀 변이 딱딱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뼈 같은 칼슘 섭취가 너무 많았을 때 딱딱해질 수 있고요. 수분 섭취가 너무 적을 때, 아니면 이제 좀 나이가 들었을 때도 그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1, 2회 정도 배변을 하던 강아지가 이틀 이상 변을 보지 않는다면 변비를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비가 있는 강아지들은 자꾸 자세만 잡거나 빙빙 도는데 변을 못 봐요. 그리고 배에 가스가 차니까 배가 빵빵해지고 더부룩해지겠죠. 그럼 식욕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욕은 떨어지고 배에 가스는 차니까 구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변을 볼 때 소리를 꽥꽥 지르는 경우도 있어요. 전 많이 봤어요. 강아지가 변비에 걸리는 원인은 운동 부족, 그리고 음식 섭취, 그리고 탈수, 장염 등 다양한데요. 물 섭취량이 부족하면 변비에 쉽게 걸립니다. 반려견이 충분히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다면 반려견의 변비 예방을 위해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는 게 좋을까요? 우선 강아지가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는지 매일 물그릇을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미국 국립연구회의 내셔널 리서치 카운실에서 출간한 개와 고양이 영양학 연구자료, 여기서 보면 1일 권장 열량과 수분 섭취량을 1대1의 비율로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정상 수분 섭취량은 20에서 70ml per kg per day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kg당 20에서 70ml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강아지가 스스로 음수량을 채울 수 있도록 습식 사료가 건사료보다 더 좋아요. 대신에 단점이 우선 비싸고요. 이빨 잘 닦아줘야 돼요. 치석이 더 쌓이기 좋아요. 근데 이제 음수량을 채우는 데는 훨씬 습식 사료가 좋겠죠? 그리고 물을 자주 갈아서 신선한 물을 주는 거. 물맛을 느끼는 사람보다 좀 더 특수한 기관이 있어서 물맛에 까다로운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향 나는 걸 조금 섞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온 음료와 물을 5대5로 섞어서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이온 음료들 이렇게 달달하고 그러면 강아지들이 더 좋아하고 확실히 더 흡수도 잘 돼서 탈수를 조금은 보완할 수 있어요. 먹어도 돼요. 단 이온 음료 선택할 때 뒤에 한번 봐서 자일리톨 성분이 들어있는 건지 한번 보세요. 자일리톨은 개들에게 안 좋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에요. 단 이거 계속 주면 살찔 수 있어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에 얼음 띄워주는 것도 상당히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재밌기도 하고 더 시원해지니까요. 그리고 정수기 사용. 근데 왜 정수기가 좋을까요? 고인물보다 흐르는 물이 산소 포화도도 높아지고 더 시원하고 신선해요. 근데 정수기가 조금 까다로운 건 필터 청소가 또 좀 귀찮은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더 잘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경험을 해봤는데 밥 안 먹고 물 좀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 중에 스텐 그릇이어서 싫어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강아지들이 움직임에 민감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스텐 그릇은 어때요? 내가 먹으려고 가까이 가면 그 앞에 뭐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비쳐요. 그래서 거기 안 다가가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것과 반대로
동물병원을 찾는 가장 많은 케이스가 피부병 아니면 설사입니다. 이 면역력이 약하고 탈수에도 훨씬 더 취약한 어린 강아지들은 이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으니 강아지가 설사를 한다면 원인을 잘 생각해보고 대처해야 되는데요. 강아지가 설사를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삼투압성 설사입니다. 과식으로 인한 설사인데 삼투압성 설사가 뭐냐면 보통 우리 삼투압이라고 하는 게 그 안에 있는 이온에 따라서 그 농도의 평형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한도 이상의 음식물이 장내로 들어갔을 때 원래 우리 몸이 장의 수분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뭔가를 너무 많이 먹어서 거기에 삼투압이 높아져 버리면 물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내 몸에 물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설사를 유발시키는 거죠. 설사가 위험한 이유는 설사 그 자체가 아니라 탈수예요, 탈수. 그래서 탈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주의 깊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어린 강아지, 특히 한 5, 6개월 이전에 아직 접종도 끝나지 않은 아이들이 설사를 하면 이건 기다리지 마세요. 바로 병원 가세요. 노견이 설사를 하는 경우에 안전하게 바로 병원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쓰던 강아지들의 분변만 유심히 좀 관찰을 해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조금 더 미리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강한 분변을 만들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좋은 음식을 주고 충분한 운동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건강한 똥을 쌀 거고 우리가 볼 때마다 아, 우리 아이는 참 건강하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집에 반려견이 있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하루에 한 번 꼭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산책 시간인데요. 겨울만 되면 안 그러던 애가 이상해요 하고 상담 문의가 많이 옵니다. 왜일까요? 산책 시간이 부족해서예요. 내가 춥다고 방콕을 하니 반려견들도 강제로 집에 감금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추운 겨울에 무작정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기엔 걱정거리가 많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반려견을 행복하게 하는 산책법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아지들은 산책이 부족하면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행동을 통해 나타납니다. 사실 반려견들에게 산책은 단순히 운동과 놀이가 아닌 생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개들도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햇빛을 보고 걷고 킁킁킁킁 냄새를 맡지 못하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세로토닌이 합성이 낮아지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계절성 우울증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활동성이 감소되고 평소에 흥미를 가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흥미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식습관, 수면 습관이 변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하루 2번, 총 1시간의 산책을 시키지 않을 경우 동물학대로 고발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기준에 따르면 저도 독일에 가면 고발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루에 한 번 해주고 있거든요. 서양에서 반려견의 산책 시간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이유에는 화장실 교육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반려견이 매일 배변 패드나 화장실에서 일을 보며 집안에서 지낸다는 건 외국인들에게는 낯선 풍경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눈에 가장 충격적인 건 대소변 문제만 해결된다면 하루에 14시간 이상 외출 한 번 하지 못하고 집안에서만 지낸다는 건데요. 우리는 화장실 훈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양에서는 하우스 트레이닝이라고 해요. 반려견의 대소변을 집안이 아닌 산책할 때 아니면 마당에서 이렇게 밖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2번 이상 나가지 않으면 반려견은 생리 현상을 해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바쁜 도시죠. 뉴욕의 맨하튼에서도 반려견을 대신 산책시켜주는 도그 워커들이 고액 연봉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놀러 갔었는데 10마리씩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맨하튼에는 독파크, 그러니까 강아지들을 풀어놓고 놀 수 있는 공원들이 그 비싼 땅덩어리에도 되게 많이 있어서 거기서 풀어서 좀 놀게 해주고 산책시켜주고 다시 데려다주는 그런 직업이 상당히 돈을 많이 벌어요. 그렇다면 강아지 산책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주말에 몰아서 길게, 짧더라도 매일. 여러분의 선택은? 짧더라도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산책은 시간도 중요하지만 횟수가 중요해요. 원래 개들은 자신만의 일이 있었어요.
다른 야생동물로부터 뭐 사람을 지킨다거나 아니면 사냥을 돕거나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했죠. 자신의 먹이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노즈웍이라고 하죠. 계속 냄새 맡고 돌아다니는 것도 우리 강아지들의 일이었어요. 하지만 개 전체 역사에서 정말 짧은 기간에 불과한 이 반려동물로서의 삶이 시작되면서 개는 일을 잃었고 넘치는 에너지를 어쩌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각종 문제 행동의 원인이 되고 이것이 반려견의 산책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개의 후각은 사람보다 100만 배에서 최고 1억 배까지 발달되어 있는데 산책 시의 냄새는 훌륭한 정신적 자극이 되고 소변, 대변, 항문낭 분비물 등에 존재하는 화학적 메시지를 통해서 개들의 일상적 소통이 가능합니다. 코로 본다고 말할 정도로 후각으로 세상을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냄새가 강아지의 기분과 정신 상태에 큰 영향을 미쳐요. 올림픽 수영장 2개를 채운 물에 잉크 한 방울 정도의 양을 떨어뜨려도 찾아낼 수 있고요. 물체의 냄새를 성분별로 하나하나 분리해서 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카레 냄새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개들은 그 안에 있는 재료 하나하나의 냄새를 다 분리해서 맡을 수 있는 거예요. 강아지들의 코는 안에 단면을 보면 정말 미로처럼 돼 있어서 해부학 공부할 때 조금 징그러운 느낌이 들 정도로 제가 가끔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보호자님이 긴장하면 개들이 다 알아요.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는 순간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고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의 냄새를 우리 개들이 맡게 되는 거죠. 요즘 반려견을 위한 노즈웍, 후각 훈련을 위한 각종 장난감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좋긴 해요. 좋은데 그 어떤 이런 노즈웍 장난감도 산책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산책해서 바깥의 냄새는 항상 바뀌거든요. 저는 그러거든요. 아이들이 냄새 맡고 마킹하는 게 사람들 SNS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람이 불면 또 냄새가 바뀔 거고요. 비가 오게 되면 땅 냄새가 촉촉해지면서 이 흙 냄새나 땅 냄새들이 더 많이 올라오게 되고 냄새가 바뀌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더 하려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문화에서 꼭 한번 바꿔보고 싶은 게 이건데요. 산책 도중에 저 건너편에서 다른 개가 걸어오면 어떻게 해요? 뭐 인사해 친구야 하고 막 이렇게 인사시키죠. 근데 처음 보는 개는 바로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개들도 호불호가 있습니다. 게다가 사회화가 돼 있지 않은 강아지들은 보호자 뒤로 숨거나 막 안아달라고 하거나 혀를 이렇게 낼름거리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싫다는 표현을 해도 상당수의 보호자분들이 다른 개 쪽으로 자신의 반려견을 막 이렇게 이끌고 가죠. 개 입장에서는 나는 싫어 죽겠고 충분히 싫다고 표현을 했는데도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보호자가 야속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강아지를 보는 순간 놀고 싶어서 막 뛰어가는데 이 줄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짜증이 되다 보니까 흥분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산책줄에 의한 공격성, 리시 어그레션이라고 부릅니다. 동물은 대부분 자기 몸이 어딘가 이렇게 속박당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막 적응하지 않으면 싫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은 사회화 시기 때 많이 차보는 거예요. 사회화 시기라고 하면 2개월에서 4개월 때인데 집에서도 뭐 줄 가벼운 걸 달아놓고 밥을 먹게 한다거나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집안에서도 이렇게 줄을 들고 좀 쫓아다녀 본다거나. 성견이라면 저는 가장 먼저 하는 교육은 리시 텐션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일부러 줄을 매고 살짝 당기고 칭찬하고 살짝 당기고 칭찬하고 당겨지는 느낌을 보통 싫어하는 건데 당겨질 때마다 칭찬을 해줘서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텐션이 탁 오게 되면 보호자를 쳐다봐요. 간식 주려고? 이렇게. 산책줄의 길이는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이런 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우리나라가 곧 산책줄의 길이는 2m 이하로 제한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제가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줄은 자동줄이에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줄 있죠? 한번 우리 보호자분들 목에다 한번 걸어보세요. 전 해봤어요. 어느 정도의 텐션이 계속 느껴져요. 요즘 친구들은 안 하나? 우리 어렸을 때 실전하기 이거 되게 아재스러운 건가요? 그런 것처럼 그냥 내 반려견과 보호자가 소통하기 위한 전화기 같은 줄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텐션이
오고 있다? 그러면 강아지 입장에서는 이 줄에서 오는 신호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원래 이렇게 땡기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안전에도 좋지 않아요.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거나 고양이가 뛰어가면 본능적으로 막 그냥 돌변해버려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4m, 5m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갑자기 뛰어나갔을 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산책을 나가도 괜찮을까요? 네, 제 대답은 한결같이 예스입니다. 너무 춥지 않다면 산책하시는 게 좋아요. 해야 돼요. 물론 겨울의 산책은 위험 요소도 많아서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털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아지들도 추위를 느껴요. 강아지들의 털이 얇은 내피 패딩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정도가 평균적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피당 표면적이 넓을수록 체온을 많이 뺏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아이들일수록 추위에 훨씬 더 약하게 되고요. 강아지들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소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 정도 추웠을 땐 그래도 좀 조심해야 돼 라는 거를 기준으로 만들어준 표입니다. 이 세로축이 기온, 가로축이 동물의 크기예요. 중형견은 보통 한 10에서 20kg 정도, 20에서 25kg 이상을 대형견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형견 같은 경우는 12도, 중형견 같은 경우에는 한 10도,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7도 정도까지는 전혀 문제 없다. 밖에서 재밌게 놀아 라는 온도고요. 이 숫자 3이 써 있는 것부터 조금씩 조심해야 됩니다. 털이 좀 짧은 견종들, 단모종 견종, 아니면 선천적으로 추위에 약한 견종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반려하고 있는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같은 친구들은 갑상선 기능도 조금 활성화가 안 돼서 추위를 더 탄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위험도 5를 보면 네, 이거는 생명을 위협할 만한 추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나가게 되면 이제 옷을, 요즘 패딩도 잘 나오니까요. 이게 히트텍도 나오고 있어요. 아주 따뜻하게 입히고 나가시거나 밖에 있었던 아이들은 들어오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눈이 오거나 좀 습도가 조금 높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점수에다가 플러스 2를 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거나 6개월 이하의 강아지들도 플러스 1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베리안 허스키, 알래스카 말라미트 이런 종들 같은 경우에는 추위에 워낙 강하기 때문에 위험도에서 1씩을 빼줘야 돼요. 여름에 정말 막 우울증처럼 막 힘들어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다가 겨울이 되면 난리가 납니다. 너무 행복해요. 영하 6도부터는 작은 체구의 반려견들에게는 오랫동안 있을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라는 추이고요. 영하 12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질 때는 야외 활동을 길게 하지 않는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하거나 호르몬성 질병으로 털이 잘 자라지 않는 경우는 옷을 입히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옷을 입기 싫어하는 강아지들도 있습니다. 옷 입을 때 막 보호자를 물려고 하고 막 난리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하나 팁을 드리자면 배 밑에서 이렇게 스트랩만 간단하게 딱 채워주면 되는 옷들이 있어요. 이런 옷을 장만해서 산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 보호자분들이 많이 하는 걱정은 우리의 발이 시리지 않을까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보리차 냄새나고 말랑말랑한 그 반려견들의 발바닥은 물, 흙, 돌바닥 이런 척박한 환경을 뛰어다닐 수 있도록 진화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훨씬 더 잘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강아지 발바닥은 동맥과 정맥이 아주 가깝게 지나가요. 동맥의 따뜻한 이 온기를 정맥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는 특별한 체온 보존 및 순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추운 상황에도 잘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신경 써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이 제설제를 뿌리게 되는데 이 염화칼슘은 개들의 발에 자극을 주거나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 아이들이 이걸 먹어요. 산책하다가 그냥 먹을 수도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건 산책 후에 염화칼슘이 묻어요. 그러면 간지럽고 따가운 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발을 막 이렇게 터는 경우를 보실 수 있는데 이거를 집에 와서 잘 씻겨주지 않으면 핥아요. 이렇게 염화칼슘을 먹으면 구토 등 이 소화기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 신발에 거부감이 없는 반려견은 이 시중에 판매되는 강아지 신발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이 제품 중 상당수가 강아지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산책 후에 잘 닦아주시고 풋밤 같은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로 관리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감기와 독감도 조심하셔야 돼요. 강아지들도 사람처럼 겨울이면 감기에 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온도 차이가 크면 집에 가습기 틀어주는 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재채기하고 코감기 걸리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제 산책을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버티는 강아지들은 왜 그런 걸까요? 첫 번째, 더 놀고 싶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안 간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기다려줘 봐요. 한번 잠깐 들어서 4-5발자국 가다가 다시 내려놔 봐요. 그러면 대부분 갑니다. 두 번째는 관절 질환으로 인해서 산책을 하다가 멈춰버리는 거죠. 또 하나, 강아지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내분비계 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추위에도 약하고요. 에너지가 없어서 움직이기도 싫어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아이들이 산책을 싫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는데 강아지가 산책을 2년 동안 안 한다, 밖에만 나가면 앉아 있는다라는 게 문제 행동이었어요. 근데 저는 딱 들어오는 순간 보였어요. 살이 쪄 있고 등에 데칼코마니처럼 털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만에, 2년 만에 처음으로 산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집에 돌아가기 싫어서 고집을 부린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의학적 문제도 의심을 해봐야 돼요. 저는 반려동물들의 행동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산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알게 되면서 가장 처음 느낀 게 뭐였냐면 우리 반려견들이 올드보이의 최민식처럼 살고 있진 않았나. 우리가 이뻐해주기만 하지 정말 아무것도 취미생활 없이 갇혀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지 않았나. 보호자와 동물이 같이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반려견이라고 하는데 산책을 하지 않으면 반려견이 될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이 진짜 반려견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강아지가 유독 나만 무시한다는 기분이 든 적 있으신가요? 다른 가족들과 있을 때는 한없이 천사견이다가 내가 부르면 오지도 않고 막 달려들어서 손을 깨물면 정말 섭섭하고 속상하죠. 강아지에게 위아래를 확실히 가르치겠다며 다그치거나 회초리를 드는 분들, 코를 때리고 막 이런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서열을 확실히 알게 해야 강아지가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해서죠. 강아지가 유독 나만 싫어하고 무시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자기보다 서열이 낮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걸까요?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아지를 교육시킬 때 가장 많이 들어봤을 말이 바로 서열일 거예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강아지를 키울 때는 서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열만 잘 정리하면 산책할 때도 강아지가 사람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고 짖지도 않고 말을 잘 듣는다고 말했어요. 사실 서열 이론이라는 건 서양에서 왔습니다. 서열 이론의 역사는 2차 세계대전까지 올라가는데요. 루돌프 쉔켈이라는 동물학자가 자연 상태가 아닌 갇혀있는 늑대 무리를 상대로 생태를 연구했어요. 늑대들은 정말 많이 싸웠고 이 싸움에서 승리한 가장 강한 늑대가 항상 모든 자원을 가장 먼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쉔켈은 이런 늑대를 알파라고 정했어요. 바로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강아지의 서열 이론이 생긴 거죠. 걔는 이 늑대의 후손이니까 비슷한 행동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측한 거죠. 근데 이 이후에 동물학자 데이비드 미치가 자연 상태의 늑대 무리를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쉔켈의 연구와는 아주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자연 상태의 늑대, 그러니까 원래 상태의 늑대는 가족 위주로 무리를 구성하고 우두머리 수컷이 모든 자원을 먼저 차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늑대들이 그냥 같이 먹어요, 막 여러 마리가. 그러니까 사실 동물학에서 서열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주어진 자원에 대한 우선 접근 권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연구에서는 원래 살던 공간이 아니라 좁은 공간에 갇혀 있고 또 하나는 원래 알던 애들이 아니에요. 원래 내 무리가 아니라 처음 보는 애들이 온 거예요. 모르던 늑대들을 자원이 부족한 데다가 모아놓다 보니까 생존을 위해서 강력한 서열을 만들게 된 거죠. 사실 모든 건 자원이 부족할 때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미치가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루돌프 쉔켈이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그럼 이렇게 서열 이론에 오류가 있다는 점이 밝혀졌는데도 왜 아직 많은 사람이 강아지와 사람 사이에 서열이 있다고 믿고 이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서열이라는 단어만 사용하면 모든 걸 아주 그럴듯하게 설명이 돼요. 강아지가 나를 무는 거, 산책할 때 나보다 앞서가는 거, 시도 때도 없이 지저대는 거, 이게 모두 그냥 서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간단하죠. 근데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뭐 조카나 제 자식이 있어요. 이 친구랑 재밌는데 놀러 갔는데 얘가 나보다 앞으로 가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쟤 나보다 서열이 높네? 아니잖아요. 그냥 앞에 재밌는 게 있어서 먼저 갈 뿐이에요. 강아지들도 흥분해서 앞으로 가는 거지 서열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왜 우리 집 강아지가 나를 무시하는 걸까요? 사실 이 무시라는 것도 사람의 입장인 거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가족들과 달리 강아지가 싫어할 만한 행동들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저 사람이랑은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싫어하는 것만 하고 소통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춘기 시절 부모님께 반항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저희도 다 한 번씩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저도 부모님한테 되게 반항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반항할 때 단 한 번도 우리 부모님이 저보다 서열이 낮기 때문에 반항한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것과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다르고 거기서 충돌했기 때문에 내 의견을 표출하면서 생겼던 문제인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반려견 목욕을 담당하고 있다, 아니면 시도 때도 없이 스킨십을 한다, 그리고 뭐 싫다고 낼름거리고 도망가려고 하는데도 잡아서 뽀뽀하고 막 이런다, 아니면 뭐 큰 소리로 무섭게 말을 건다,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강아지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나만 보면 개예민한 강아지와 친해지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을 올려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리더이지 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강아지들에게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밥 주는 방법을 바꿔보세요. 반려견에게 먹을 거리는 사람으로 치면 월급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개가 공격성을 보이는 사람은 대부분 이 월급을 공짜로 줘요. 밥을 그릇에 담아서 그냥 바닥에 주는 거죠. 이때 개는 밥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당연한 거지, 그냥 이거 내 거라고 생각을 하지 보호자가 주는 소중한 월급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반려견이 여러분의 소중함을 알고 리스펙트하게 하려면 바로 이 밥 문제부터 잘 컨트롤해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첫 번째, 밥그릇을 들고 딱 한 번만 앉아 라고 말합니다. 가장 간단한 거, 뭐 앉아나 엎드려 같은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쇼미더머니 나가는 게 아니에요. 래퍼가 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안 하면 계속 하게 하려고 앉아 하시는데 아니에요. 딱 한 번만 앉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려견한테 반응할 시간을 딱 3초만 줍니다. 이거 데드라인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금요일까지 해와 했는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3초만 딱 반응할 시간을 주고요. 보호자 말을 듣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다음 밥 시간까지. 안 들으면 내가 기회를 줬는데 너 내 말 안 들어? 네가 좋아하는 거 못 얻는 거야 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한 일주일만 하면 말 듣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밥을 주면 밥을 점점 소중한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소중한 자원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똑같이 응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밥은 이렇게 하는데 간식은 막 던져주잖아요?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의 손에 밥이나 간식이 없더라도 말을 잘 듣도록 해야 됩니다. 강아지들이 보통 말을 잘 들을 때가 언제죠? 냉장고를 열 때, 오시락 소리가 들릴 때, 간식 서랍이 열릴 때. 왜냐하면 그때만 보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자기는 벌써 배운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저는 보통 조그만한 통, 뭐 종이컵이나 이런 곳에다가 하루에 줄 간식들을 조그맣게 잘라서 집안 곳곳에 미리 준비해둬요. 거실에 2개, 각 방에 하나씩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손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강아지들에게 정말 쉬운 걸 시킵니다. 이리 와, 아니면 앉아, 이런 걸 시켜요. 근데 잘하면 옳지 라고 칭찬 단어를 얘기하고 주변에 간식 준비된 게 있겠죠? 거기에 가서 꺼내서 줍니다. 그러면 처음에 강아지들이 아유 저 뭐야 보호자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 다 아는데 한번 해줘야겠다 라고 해서 했는데 갑자기 내가 보상을 받으니까 어라? 보호자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말을 잘 들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손에 간식이 없어도 말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가족 구성원 모두가 2주 정도만 해도 우리 반려견의 행동이 달라질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개를 보고 그런 개는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폭력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개는 사람보다 체벌에 더 취약해요. 걔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 다음에 혼나지 않으려면 이런 행동을 해야 돼, 이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행동 대신에 이 행동을 해야 돼 라는 걸 체벌로는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걔는 자기가 왜 매를 맞는지, 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반성을 하고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체벌을 피할지만 생각합니다. 그럼 보통 두 가지예요. 체벌을 받지 않으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공격적으로 이 체벌에 맞서는 거죠. 그래서 가끔 학습성 무기력증이라는 이 아무것도 안 하는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걔는 맞아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아닐 겁니다. 괴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를 때리는 사람은 그냥 나를 싫어하는 존재고 왜 저래?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 행동을 바로잡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체벌이 아닌 칭찬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포르투갈의 포르투 대학 연구팀이 개 34마리를 대상으로 낯선 상황 검사 실험을 했습니다. 보통 심리학계에서 아이와 보호자 사이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사용하는 검사인데, 아이가 낯선 방에 있을 때 보이는 행동 변화를 관찰하는 방식입니다. 아이와 보호자 사이에 유대관계가 잘 형성돼 있을 경우 아이는 낯선 방에 들어가도 보호자가 곁에 있으면 자신감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유대감이 없는 사람과 낯선 공간에 함께 있을 때는 스트레스 행동을 보입니다. 개를 대상으로 이 검사를 똑같이 해본 결과 칭찬 교육을 받은 개가 체벌 훈련을 받은 개보다 보호자와 더 나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확인된 거죠. 그러니까 칭찬 교육을 받은 개는 보호자를 보면 저절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체벌 훈련을 받은 개 심리 안에서는 불안, 두려움, 이런 부정적인 감정부터 생겨나요. 이것이 반복되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공격성이 더 강해진다거나 학습성 무기력증에 빠지고 보호자와의 유대관계를 악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체벌을 하면 안 되는 이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체벌은 잘못할 때마다 계속 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은 가끔 빼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체벌은 잘못한 행동을 할 때마다 맨날 매 눈으로 살펴보면서 계속 혼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도박의 법칙 때문이에요. 사람도 도박을 매번 따면 그렇게 중독되지 않는데요. 안 되다, 안 되다, 안 되다 됐을 때 그 희열이 너무 커서 거기 중독된다고 해요. 어떤 강아지가 쓰레기통을 뒤져요. 보호자가 있을 때는 쓰레기통을 뒤질 때마다 혼냈어요. 사람이 있을 땐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보호자가 잠깐 깜빡하고 쓰레기통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나간 거죠. 근데 쓰레기통을 뒤져서 닭다리 하나를 먹었어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도박의 법칙이 성립한 거예요. 그동안 시도했을 때 안 되다가 안 되다가 안 되다가 성공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행동에 더 빠져듭니다. 도박에 빠진 것처럼. 그래서 체벌은 매번 계속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분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내가 관찰을 못할 때도 많고요. 그러면 오히려 체벌이 나쁜 행동들을 더 유발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서열 얘기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 가장 안타까운 게 저는 반려견과 보호자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가장 첫 번째를 소통, 그 중에서도 양방향 소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양방향 소통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잘못된 서열 이론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보스가 되기보다는 리더가 돼서 반려견에게 신뢰를 받는 보호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반려견을 입양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반려견 입양 트렌드를 설명하는 팬데믹 퍼피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요. 반려견 입양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도 폭등하고 불법적인 거래도 증가했어요. 원래 반려견을 입양할 때는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가족관계, 경제적 능력, 라이프 스타일, 시간적 여유 등. 이것들이 고려된 이후에 반려견을 입양하기로 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 데려와야 하느냐예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반려견은 어디에서 왔나요? 혹시 불법 번식장 출신이라는 생각은 해보셨나요? 모두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입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뜬장,
이 뜬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뜬장은 지면에서 떨어져 있는 철창을 일컫는 말로 그 안에서 사육하는 동물 배설물들을 쉽게 처리하려고 밑면에 구멍을 뚫어 놓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불법 대규모 번식장에는 뜬장이 널려 있습니다. 보통 작은 뜬장 안에 동일 종의 암수가 섞여서 5마리에서 10마리 막 그냥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많은 모견과 부견은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평생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교배를 통해 새끼를 낳습니다. 보통 전문가들은 최대 1년에 한 번, 이상적으로는 2년에 한 번 정도의 출산을 추천하는데 아무런 관리 없이 너무 단시간 이내에 자주 임신을 하게 되면 당연히 건강은 안 좋아지겠죠. 거기다가 개들은 폐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강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임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종들 중에 몸집이 작은 모견 아니면 머리가 큰 특정 종이 있어요. 뭐 프렌치 불독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분만이 어려운데 생명을 중시하는 곳이 아니라 최소의 돈으로 최대의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 공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가 아까우니까 제왕절개 이런 걸 할 때 수의사를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해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난 강아지들은 보통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모견과 떨어져서 경매장으로 이동합니다. 법적으로 2개월이 안 된 강아지를 판매하는 건 불법입니다. 이렇게 너무 빨리 모견과 떨어져서 판매가 되게 되면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견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인 이 1차 사회화. 1차 사회화는 모견과 함께 있으면서 모견의 사랑을 느끼고 돌봄을 받으면서 불안을 낮추고 그리고 새끼들끼리 강아지들의 언어를 배우는 시기예요. 근데 이렇게 1차 사회화를 잘 보내지 못한 강아지들의 문제 행동 비율이 213% 높다. 그러니까 2배 이상 높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개들끼리의 언어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강아지들끼리도 잘 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모견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돌봄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불안 정도가 증가해요. 결국 불안은 모든 행동 문제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뭐 공격성, 분리불안, 뭐 산책 문제 이런 것들이 다 2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후 강아지들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펫샵으로 향합니다. 이때 뭐 밥을 잘 먹지 않거나 냄새가 난다거나 선천질환들이 있거든요. 심장병의 유전 질병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반품을 당하기도 합니다. 경매장에서 선택받지 못한 강아지들은 어디로 갈까요? 모든 강아지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통 생후 5에서 7개월이 되도록 팔리지 못한 강아지 중 일부는 암컷은 모견, 수컷은 부견으로 돼서 다시 번식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떠리로 나온 하자 있는 개들만 모인 경매장을 다시 거쳐서 싼값에 재래시장으로 팔리기도 하고요. 모견과 부견의 역할을 다한 개들도 폐견이 돼서 다시 경매장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 중에는 육견용 경매장도 있어요. 육견이라고 한다면 식용견이죠. 업자들은 이 육견으로 팔리는 폐견을 국물용, 육수용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대규모 강아지 번식장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땅을 못 밟아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번식장에 있던 아이를 구조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아직도 그 처음이 기억나요. 가장 처음에 저희 세상이를 바닥에 내려놨을 때 그 발바닥의 감촉이 어색했는지 걷질 못했어요.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9년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려동물 입양 경로로 펫샵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이용이 23.2%였습니다. 동물 보호시설에서 입양은 9%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경매장과 펫샵이 불법은 아니에요. 현재 동물보호법에서는 펫샵과 같은 동물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자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도록 게시하고 있는데, 이 강아지가 태어난 지 2달 이상 지났다는 것과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여주는 생산 수입업자, 업소명 및 주소가 적힌 매매 계약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서 판매되는 강아지는 불법 번식장에서 대량 생산되지 않았으며 어미품을 너무 빨리 떠나 팔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펫샵이 보증하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런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미국 및 유럽 일부 국가는 돈을 주고 반려동물을 거래하는 일을 처벌합니다. 아예 못하게 해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개인 간의 소규모 거래가 아닌 번식장에서 태어난 개들을 상업적으로 거래할 경우 마리당 $500의 벌금을 부과하며, 영국은 펫샵에서 6개월 이하의 개, 고양이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매매할 수가 없어요. 독일의 일부 지역에서는 시험을 치르고 몇 가지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데요. 화면에 있는 이 사진이 독일 니더작센주의 반려견 자격증입니다. 2011년 7월 1일에 반려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서 이 자격증이 있어야만 강아지를 키울 수 있어요. 반려견의 크기나 품종에 상관없이 모든 보호자는 이 자격증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려견 입양과 관련해서 가족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고, 산책 가능 횟수, 산책 시간, 경제적 능력도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반려견을 만나는 올바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펫샵, 전문 브리더, 유기견 센터에서 입양하는 방법, 가정이나 지인한테 분양받는 방법.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인 분양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사실 불법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동물 판매업으로 허가를 받지 않는 업체나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분양하면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일반인이 동물을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곳은 어딜까요? 유기견 입양입니다. 예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끼 때부터 키우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더 유기견 센터에 다니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반려견과 보호자가 행복하려면 둘이 잘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같이 살게 되면 되게 충격받는 적이 많잖아요. 제가 그랬던 건 아니고, 그러다 잘 안 되면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결국 서로 잘 맞아야 돼요. 그런데 새끼 강아지들은 나랑 잘 맞는지 확인하기 좀 어려워요. 교육으로 바꿀 수 없는 이 기질이라는 것이 좀 빠르면 6, 7개월, 좀 느리면 1년령 정도에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끼 강아지 처음에 귀여워서 데리고 왔는데 내가 아무리 교육을 잘해도 살아가는데 힘든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강아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건 외모가 아니라 나랑 잘 맞는지입니다. 하지만 유기견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든 유기견들이 다 문제 행동으로 버려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유기견들이 아플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오히려 펫샵에서 있는 아이들보다 많은 분들이 기부해 주시고 유기견들이 건강관리 더 잘해줍니다. 센터에서 심장사상충이 있으면 다 치료하고, 어떤 애들은 슬개골 탈구 수술도 해주고 중성화 수술도 해주고 보내잖아요. 더 건강해요. 근데 다 성견이죠. 이 친구가 차분하고 공격성도 없는 것 같고, 나랑 산책할 때 보니까 문제 행동도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러면 나랑 같이 살아도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봉사활동을 좀 먼저 가보시는 걸 추천해요. 어떤 곳은 막 산책봉사 이런 것도 많아요. 우리 시에서 하는 곳들도 그런 곳들이 많고요. 고른다라는 거에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 행복한 게 중요하거든요. 나랑 잘 맞는 유기견을 입양하신다면 훨씬 더 리스크도 줄이고 행복한 반려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지금 세상이라는 구조한 친구를 키우고 있고, 이렇게 유기견을 입양하라고 추천하지만 유기견을 분양받지 않았다고 막 비난하고 욕하는 거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 종을 키우고 싶어서 공부도 많이 했고 키워보고 싶어라고 한다면 전문 브리더. 전문 브리더라고 하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가장 이상적인 건 2년에 한 번의 출산, 1차 사회화를 잘 지켜주는 이런 전문적 지식, 그리고 혹시라도 특정 모견과 부견에서 출산한 강아지들이 유전 질병이 많다 하면 이런 친구들은 더 이상 교배하지 않고 반려견으로 살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윤리적인 부분을 지키는 사람들을 전문 브리더라고 해요. 전문 브리더가 아닌데 전문 브리더로 가장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가서 직접 시설도 확인을 하고요. 이 전문 브리더와 함께 상담도 해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전문 브리더인지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전문 브리더는 분양받고 싶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없어요. 언제 임신을 하고 출산할지 기다려야 돼요. 가족을 만드는 건데 좀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입양했다가 파양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유기견은 입양하러 가서 내가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지만 20년 동안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반려견과 오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나와 궁합이 잘 맞는 그런 반려견을 알아보는 법 알려드릴게요. 미국의 ASPCA라는 비영리 유기동물 보호단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MYM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Mutual Match의 약자로 설문조사를 통해 반려동물 짝을 찾는 프로그램이에요. 15개의 항목을 체크하면 나와 맞는 성향의 유기견을 입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칭을 해줘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나는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있는가?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다른 강아지와 잘 지내야 합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 집에 지금 강아지가 있는지. 유기견 센터에 가보면 어떤 친구들은 강아지들과 잘 못 지냈는데 혼자 있으면 너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요. 어떤 강아지들은 질투심이 좀 있어서 다른 강아지들이 있을 때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인 거죠. 나의 강아지는 이런 사람 동물과 잘 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에 어린이가 있는지 노인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고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강아지가 혼자 있어야 되나요? 왜냐하면 다른 문제 하나도 없는데 분리불안만 있다. 그러면 집에 사람이 계속 있는 곳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봐서 잘 맞는 친구를 소개시켜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개팅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과는 3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그린은 에너자이저형입니다. 성격도 좋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활동적인 개예요. 제 개인적으로 보자면 그린은 저랑 맞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 그린 친구들의 에너지를 다 소모시켜주지 못할 것 같아요. 오렌지는 약간 소심하지만 착한 유형입니다. 보호자에 대한 믿음이 있고 노는 걸 좋아하지만 소심한 개. 그린의 반대가 퍼플이에요. 느긋한 사색가형으로 에너지가 많지 않고 활동성이 적으며 보호자 곁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제가 키우는 우리 세상이가 딱 퍼플입니다. 저랑 아주 잘 맞아요. 네. 이렇게 그린, 오렌지, 퍼플 중에 본인의 성향과 맞는 유기견을 매칭하여 파양을 낮추고 반려견과 오랫동안 살 확률을 높여줍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끼 강아지를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신이 어떤 색깔의 유형과 잘 맞는지 10분만 투자해서 확인한 후에 입양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유기견을 입양하면 일정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 등록비, 미용비까지 지원해줘요. 최근에는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입양을 했을 경우에는 1년 동안 동물보험까지 들어줘요. 입양을 하고 아프면 치료를 하는데 그게 보험비가 있어서 부담이 많이 낮아지는 거예요. 또 입양 한 마리당 치료비가 25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60%를 지원해주고요. 25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15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 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 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유기동물 보호소도 사설보호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보호소로 나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그런 보호소에서 유기견을 입양했을 때만 지원비가 지급됩니다. 지자체마다 입양비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어떤 지자체에서는 최대 50만 원의 입양비를 지원하는 곳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사전 문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기견이나 부조한 친구들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가 이걸 직접 경험했잖아요. 평생 살아도 이 행복은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아기 때부터 키워온 아이가 2아이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구조한 세상이와 함께 하면서 받는 행복감과 다른 아이들과 하는 행복감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유기견들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만약에 반려견을 키우고 싶으시다면 꼭 유기견 센터에 방문해서 봉사 그리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